중국 자본이 태국을 집어삼키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태국 현지인들의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관광지와 환경은 무차별 훼손되었는데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총리가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파트너십 없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가 있었죠. 태국이 한국의 기술을 밀어낸 그 순간부터 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그리고 갈림길이란 운명의 흐름 속에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독일인인 저는 글로벌 무역회사의 팀장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 사례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죠.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제게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남편이 한국계 미국인이라 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오피스의 창문 너머로 프랑크푸르트의 전경이 펼쳐진 어느 오후, 저는 태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이 태국에 기여해온 역사가 화면 속에서 펼쳐졌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을 전수해온 흔적들이었죠. 엘리사, 이것 좀 보세요. 동료 마르쿠스가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화면에는 태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떠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태국이 오랜 파트너인 한국을 두고 중국을 선택한 걸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 마이클에게 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 그 사건 때문이지. 마이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생긴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직접 태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방콕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죠. 호텔에 짐을 풀고 현지 신문들을 살펴보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었고, 불법 체류자 단속은 부당한 주거 행사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난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단순한 불법 체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약 밀수, 도박, 심지어 성추문까지 얽혀 있어요. 태국 상공회의소의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국 언론은 이 부분은 보도하지 않죠. 그저 한국의 압력이라고만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이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처럼 보이는 이 상황 이면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것이 제가 알아내야 할 이야기였어요. 방콕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던 한국 식당들이 한산해졌고 텔레비전에서는 한류 콘텐츠 대신 중국 드라마가 더 많이 방영되고 있었죠. 태국 언론은 연일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를 다루며 한국을 비난했어요. 마치 준비된 캠페인처럼 모든 매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어요. 현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 수파차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태국 정부는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외부적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 희생양이 된 거죠. 수파차이 교수는 조용히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과 관련된 실제 사건들의 기록이 있었어요. 마약 밀수, 불법 도박장 운영, 심지어 미성년자 관련 성추문까지.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태국 국민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 했어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죠. 수파차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한국의 압력으로 왜곡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죠. 호텔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더군요. 엘리사, 한국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 그들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닌 일종의 전략적 인내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태국 상무부 고위 관료와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한 차이롱콘 차관은 표면적으로는 외교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더 많은 투자와 더 적은 간섭을 약속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환경 규제, 노동자 권리. 우리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가치관의 충돌이었죠. 한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윤리적 기업 활동을 중시했고 태국의 새로운 파트너는 당장의 이익과 빠른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곧 드러날 터였어요. 저녁 호텔 창문으로 방콕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제 직업상 냉철한 분석이 필요했지만 남편을 통해 알게 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저의 중립성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갈등 속에서 태국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격렬한 항의나 외교적 압력 대신 그들은 침묵을 택했어요. 서울의 외교부 대변인은 단 한 문장의 성명만 발표했죠. 우리는 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김준호 대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태국과 함께했습니다. 경제적 동반자를 넘어 문화적, 인적 교류를 이어왔죠.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일종의 체념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대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사건이 전체 한국인의 이미지를 대표하진 않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태국인들이 언젠가 진실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공장 단지를 방문했어요. 이미 몇몇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박정우는 묵묵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현지 직원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기술도 전수했어요.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태국인 중간 관리자 타나포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건 큰 실수예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국 직원들을 데려와 우리를 교체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찬양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국영 방송에서는 더 큰 번영을 향한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됐어요. 나흘간의 현지 조사를 마치고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발표와 실제 현장의 상황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정부는 중국 투자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죠. 일례로 중국 자본이 들어온 관광지에서는 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푸켓의 한 해변은 중국 투자 리조트 건설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치앙마이의 역사적 사찰 근처에는 거대한 카지노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런 소식은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지인들의 분노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차분한 대응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더 넓은 그림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하는 동안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그들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죠. 이것은 후퇴가 아닌 전략적 재배치처럼 보였습니다. 방콕의 마지막 날, 저는 차투차크 주말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뚜렷했어요.
예전에 한국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으로 가득했던 부스들이 이제는 중국산 제품들로 대체되고 있었죠. 한 상인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가격이 싸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시장 한편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한가게 주인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지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근처 노점상이 말했죠. 그들은 상품을 함부로 다루고 가격을 과도하게 깎으려고 해요. 때로는 물건을 망가뜨리고도 책임지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소셜미디어에는 비슷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태국 유튜버는 치앙마이 도이수텝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성한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광객이 필요 없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우리 문화를 존중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삼성 공장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엄격했지만 공정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승진 기회도 주었죠. 지금 중국 회사에서는 태국인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아요. 모든 중요한 직책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자마자 동료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태국 동부의 한 산업단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화학공장에서 유독물질이 유출된 사고였죠. 지역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태국 언론의 보도는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랍지 않아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 한국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했지만 중국은 빠른 이익에 집중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태국 경제부 고위관리와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모든 변화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태국의 이익이 될 거예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태국이 선택한 새로운 경제 파트너는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와 적은 간섭을 제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장기적 결과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특히 환경, 노동권, 기술 이전, 문화적 조화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명확히 관찰됩니다. 귀국 후 석 달이 지난 시점, 태국에서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관련 뉴스를 주시했고 현지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방콕 외곽의 산업단지에는 한때 활기찬 공장들이 있던 자리가 빈 건물로 남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15,000명의 직원들 중 절반 이상이 실직 상태예요. 현지 연락책인 수판이 보내온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은 주로 중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왔어요. 태국인들은 단순 노동직만 맡게 되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분야에서 나타났어요. 한국이 운영하던 전자제품 공장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죠. 수출품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국제시장에서 태국 제품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중국 기업들은 다른 운영 방식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완제품 생산보다 부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어요. 방콕 대학의 경제학자가 분석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중국에 남아있고 태국은 단순 노동기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저는 독일 정부의 요청으로 유럽 아시아 경제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하는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의 한 EU 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전략적 동맹국이 되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태국의 선택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희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지원으로 시작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방콕 쿤밍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식 개발 모델이 태국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과 충돌하는 모습이었죠. 그해 가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위치했던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두드러졌죠. 현지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방콕 포스트에 실렸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자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 있었죠. 한국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태국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겼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글로벌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 공정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수소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했어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한국의 기술로 기여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한국의 비전에 호응했습니다. 미국과 EU는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했고 일본까지도 역사적 갈등을 넘어 협력의 손을 내밀었어요. 아시아의 기술 삼각동맹이라는 표현이 국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분위기는 태국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실감이나 분노 대신 미래를 향한 집중과 에너지가 도시 전체에 넘쳐났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의 활기에 압도되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가 말했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은 교훈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시장,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한국가가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고 지켜나가는지가 미래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후 저는 EU 아시아 경제 전략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한편 태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그 혜택이 태국 경제 전반에 골고루 미치지 못했어요. 관광업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숫자상으로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환경 파괴와 문화적 충돌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제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해놓은 기술 기반이 무너지면서 태국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어요. 우리는 이제 중국 공장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했습니다. 방콕 상공회의소 회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죠. 기술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도 제한적입니다. 이 시기 제 연구팀은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중국 의존도를 높인 태국은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었어요. 특히 기술 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태국은 기술 주권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태국 내부에서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철수와 그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를 잃었다.
한 태국 경제학자의 페이스북 포스트가 수만 번 공유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일부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태국 남부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실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 회복과 한국 기업 복귀를 요구했어요. 이 장면은 국제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콕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기업들의 환경 파괴와 노동권 침해에 대한 항해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압력이 커지자 태국 정부는 마침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상무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회복도 포함됩니다. 이 뉴스를 듣고 저는 즉시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방콕에 도착한 저는 태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태국 부총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재개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은 태국 경제의 미래 발전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했습니다. 서울에서 발표된 공식 성명은 외교적이었지만 명확했어요. 우리는 태국과의 대화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 협력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산 기지를 다시 이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태국경제개발위원회의 수티다 위원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이 돌아올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었고 한국은 이미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찾았어요. 그러나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방콕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상점들 중 일부는 문을 닫았고 새로운 중국 간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한류 문화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그리워해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고 함께 성장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귀국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IT 전문가로서 더 넓은 기술적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태국이 잃은 것은 단순한 외국 자본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기술적 도약의 기회였어. 저는 전체 여정을 돌아보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보고서를 넘어 국가 간 신뢰와 가치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책 신뢰의 경제학 태국과 한국의 갈림길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책 출간 후 저는 여러 국제 포럼에 초청되어 이 사례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태국의 경험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파트너십 사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제 강연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기술과 자본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초기의 기대만큼 번창하지 못했고 태국 국내에서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마침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들은 균형 잡힌 외교와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조금씩 태국 시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그 형태는 달라졌어요. 대규모 제조업 투자 대신 첨단 기술 이전과 교육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부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지형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그 핵심 축으로 부상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주권과 국가 발전 아시아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태국뿐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의 경험도 분석할 예정이에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프랑크푸르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파트너십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가치와 비전의 공유에 기반합니다. 태국이 한국을 밀어낸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지켜보았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들의 혁신 에너지는 놀랍다라고 마이클이 썼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닌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보고 있어.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통찰을 되새깁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어떤 계약보다 강력하며 기술과 지식의 가치는 단기적 이익보다 훨씬 깊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한국과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세계를 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후퇴는 결코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넓은 무대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재배치였죠. 오늘날 한국의 기술과 혁신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그들이 쌓아온 신뢰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그들은 한때 최고의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그날, 그들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콧대 높은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따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잘나가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며 미국인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 덕분에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여성은 과연 한국의 어떤 점에 이끌려 이렇게 큰 결심하게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이에요.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죠. 톰슨가의 똑똑한 둘째 딸이라는 타이틀이 늘 저와 함께였어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제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마치 운명처럼 따라다녔죠. 우리 가족의 하루는 완벽한 시간표처럼 돌아가요. 아버지는 금융계의 수석 부사장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시고 어머니는 미술관 이사회 일로 늘 사교 모임에 나가세요. 언니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톱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죠. 저도 그런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매 학기 최고 성적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 주말마다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사교 모임에서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그 완벽한 일상 속에서 저는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경영학 외에 심리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심리학이 무슨 도움이 되니? 라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게 제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 룸메이트가 된 제시카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처음에는 그녀의 즉흥적인 성격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해요.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제시카가 이어폰으로 듣던 음악을 스피커로 틀었어요. 사라, 이거 들어봐. K-팝이라고 정말 특별해.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죠. 그 노래를 시작으로 제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시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보여줬는데 미국 예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경쟁보다는 화합을, 조롱보다는 따뜻한 웃음을 추구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런닝맨이란 프로그램은 제가 매주 기다리는 즐거움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밤늦게까지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곤 했죠. 서울의 화려한 야경,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에 매료됐어요. 뉴욕의 카페가 빠른 회전율만 중시한다면 서울의 카페들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기자기한 디저트와 아름다운 인테리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용기를 내서 방학 때 한국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죠. 사라, 내 앞길을 망치고 싶니? 월스트리트에서의 인턴십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 어학연수는 무산됐지만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의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어요. 심리학과 교수님의 부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건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서울대에서 온 지수는 제게 큰 영감을 줬죠. 지수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비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죠. 지수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전통차 체험, 한복 입어보기, 한식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 마셔본 전통차의 은은한 향기, 한복의 우아한 선, 한식의 오묘한 맛.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것 같아요. 주말마다 보스턴 한인타운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는 느낌이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았달까요? 한국 마트에서 산 과자들로 제 기숙사방은 점점 작은 한국이 되어갔어요. 유튜브로 한국어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제 작은 목표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늘 완벽을 추구하던 제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줄 알게 됐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넓어졌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답니다. 한국 문화에 빠져있던 그때 제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은 거죠. 아버지의 모교 선배가 운영하는 팀이었고 인턴 중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는 프리미엄 트랙이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사라, 이제 내 인생의 황금빛 길이 열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인턴십 시작을 2달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화려한 맨해튼의 마천루 속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인 책상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달까요? 그날부터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저는 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죠.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지쳐 잠들곤 했죠. 제시카는 그런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사라, 너 요즘 좀 많이 지쳐 보여.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는 제게 제시카가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여행 브이로그가 재생되고 있었죠. 영상 속에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젊은이들, 그리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쉬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스타트업 대표의 하루를 담은 영상이었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점심시간에는 한강가 카페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피곤함보다는 열정이 느껴졌죠.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서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 영상을 본 후로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유로운 의사소통, 일과 삶의 균형. 모든 것이 월스트리트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와는 달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실패는 성장의 과정일 뿐이에요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 뷰티 스타트업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해외 마케팅 인턴을 찾고 있었는데 제 경영학 전공과 심리학 복수 전공이 딱 맞는 자리였죠. 무심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번 써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진심이 글에 담기는 게 느껴졌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화상 면접 제안을 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는데 예상과 달리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소비자 행동 이론,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죠. 바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사라, 내가 미쳤니? 골드만삭스의 인턴십을 포기하고 한국의 작은 회사에 가겠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죠.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바로 언니였죠. 부모님, 사라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법대에 가기 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언니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경험하는 게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죠.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꼼꼼히 조사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빠른 의사결정 문화,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 이 모든 자료를 파워포인트에 정리해서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결국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하고 한숨을 내쉬셨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라, 너 혼자 그 멀리 가서 잘 지낼 수 있겠니? 하지만 제 눈빛에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아셨는지 마지막엔 건강만큼은 꼭 챙기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건 어쩌면 부모님이 저를 튼튼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던 날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했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바쁘게 준비하며 보냈죠. 짐을 꾸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였다면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시카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줬어요. 사라, 넌 정말 용감해. 내가 부러워.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제가 용감하다니. 사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했을 뿐인데요. 어쩌면 그게 진정한 용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마지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요.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톰슨가의 둘째 딸이 아닌 그저 사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죠. 뉴욕의 지하철과 달리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제가 지낼 곳은 강남역 근처의 원룸이었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죠. 이제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첫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죠. 새벽 3시였는데도 카페와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컵라면을 사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죠. 다음 날 정식으로 출근을 했어요. 회사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안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벽면 가득 채워진 식물들, 자유롭게 배치된 책상들,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아늑한 휴식 공간까지. 월스트리트의 차갑고 격식 있는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죠. 팀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맞아줬어요. 사라,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특히 놀라웠던 건 대표님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라 씨의 새로운 시각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하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았고 회의 때마다 긴장했죠. 하지만 팀원들은 제가 천천히 말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었고 영어가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통역도 해줬어요. 특히 은지 언니는 제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죠.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한 여자 선배를 언니라고 부른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수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죠. 팀 회의에서는 인턴인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듣고 반영해 주었어요. 사라의 관점이 신선하네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은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매일 다른 한식을 맛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특히 수요일마다 가는 칼국수 집은 제 단골이 됐어요. 퇴근 후의 시간도 달라졌어요. 뉴욕에서는 헬스장 집의 단순한 일과였는데 서울에서는 매일이 새로웠죠. PC방에서 게임도 해보고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부르고 한강공원에서 치맥도 즐겼어요. 특히 찜질방은 제가 발견한 최고의 힐링 장소예요. 온돌방에 누워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북촌한 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홍대에서 버스킹을 구경하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매주가 새로운 모험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템플스테이 체험이에요. 하룻밤 동안 절에 머물면서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경험했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점점 저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전에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실수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됐죠. 한국인들의 괜찮아요. 문화가 제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문화가 참 좋았어요. 은지 언니는 제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맞아요. 거울 속의 제 모습도 달라졌어요. 뉴욕에서의 날카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면서 피부도 좋아졌고요. 한국의 정문화도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스킨십, 농담, 별명 문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팀원들과 퇴근 후에 치맥을 하면서 속마음을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이런 게 진정한 팀워크구나 싶었어요. 특히 회사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죠. 한 번은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이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됐는데 그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퇴근 후에는
동네 요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 수강생들은 저를 외국인이 아닌 그냥 요가하는 친구로 대해줬죠.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모두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언어의 벽에 부딪힐 때면 좌절감도 느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어요. 사라는 우리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서울의 밤은 특별해요. 퇴근길에 보는 도시의 불빛들, 한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 골목골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뉴욕의 바쁘고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의 표정이 밝아진 걸 봤어요. 사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감정을 정리해요. 처음에는 영어로 썼는데 요즘은 한국어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한글로 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처음으로 행복하다를 한글로 썼는데 그 단어가 유독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며 시작하는 출근길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거리가 이제는 제 집 앞마당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대표님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사라 씨,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출근 때의 어색함, 팀원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느낀 설렘, 처음으로 제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반영됐을 때의 기쁨.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최근에 제가 주도했던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에서도 제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는지 대표님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사라 씨가 있어 우리 회사도 많이 성장했어요. 앞으로는 더 큰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어요. 정직원이 되고 나서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실버케어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었어요. 한국에 발달된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일이었죠.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실버케어 시설들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첨단 기술과 전통적 돌봄이 조화를 이룬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이런 따뜻한 케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회사의 서비스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실버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케어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은지 언니와 나누었더니 언니는 흔쾌히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사라, 내가 가진 양국의 경험이 큰 강점이 될 거야. 나도 내 꿈을 응원할게.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중하게 됐어요. 이제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한국어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됐고, 보고서도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게 됐죠.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실수조차 제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근처 사찰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전에는 늘 완벽을 추구하느라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봐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충실한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을 위해 꼼꼼하게 일정을 준비했어요. 회사도 소개하고,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도 가고, 주말에는 템플스테이도 체험하기로 했죠. 특히 제가 방문했던 실버케어 시설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의 화려함과는 다른,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드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어요. 사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는 동네를 둘러보시면서 계속 걱정하시던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는 이웃들을 보시고는 안심하셨죠.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부모님의 방문은 제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이곳에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제 꿈을 응원해주시며 실버케어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관심을 보이셨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 국적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될 거니까요. 이제 저는 강서윤이에요. 귀화 신청이 승인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던 날 가슴이 떨렸어요. 강은 은지 언니가 추천해준 성씨였는데 힘있고 단단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윤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지었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을 때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첫 도전은 실버케어 스타트업 창업이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케어 서비스를 구상했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지난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겠다고 나서줬어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점은 가족 같은 케어와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결합이에요. 한국의 정문화를 기반으로 한 따뜻한 돌봄 서비스에 미국식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더했죠. 시니어 분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근한 케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쓰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힘이 됐던 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미소였어요. 서윤 씨가 있어서 참 든든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혁신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여러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꿈꾸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창업가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됐어요. 저처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한국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었어요. 멘토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곳의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죠. 하버드 동문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보스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제 옛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양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됐죠.
최근에는 미국의 실버케어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케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게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됐네요. 어느 날 저녁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꿈을 꾸게 될 줄은 몰랐죠. 사실 지금도 가끔은 제가 이룬 것들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제 모습이라는 걸요. 부모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전화드려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먼저 물어보시기도 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운영하는 실버케어 서비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어요.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랑스러워 하시죠.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가 한국의 경제 잡지에 실렸어요. 한국을 선택한 하버드 졸업생의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죠. 인터뷰에서 기자님이 물으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한국인이 되기로 한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요.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한국의 혁신적인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이제 이곳은 제 고향이 되었고 이 도시는 제 꿈을 키워주는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서윤님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 사연 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